자, 오늘은 이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다 읽고 모이기로 한 건데요. 자, 일단 읽으시면서 어땠는지 혹은 뭐 얼마나 읽었는지 뭐 솔직하게 우리 일단 소감과 읽은 분량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정인혜 씨부터 얘기 좀 해보시죠. 저는 사실 급하게 읽긴 했는데 워낙 읽기 좋은 책이어가지고 마지막 한 10페이지 정도 남기고 다 읽었거든요. 카레닌의 미소 끝부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동안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더 살살 읽어봤어요. 제가 이 번역본이랑 똑같은 거 맞죠? 저도 이게 네, 끝이 여기는 출판사가 한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음사. 네, 이재룡? 민음사. 혹시 옹gin이가 누구예요? 이재룡 맞아요. 이재룡. 네. 이게 한 번이 다른 거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무슨 특별판으로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만은 뭐 헌책방에서 산 건데 어쨌든 같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맞죠? 마침에 토마 씨가 회상하고 네. 마지막에 테레자가 회상하고 마지막에 토마 씨가 회상하는 걸로 끝나는 거 맞죠? 저한테 끝을 물어보시면 제가 아니 뭐 끝까지 살짝 보셨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왜냐면 이게 끝에가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생각하기에는. 저도 약간 보면서 왜 그들이 죽은 거는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가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그냥 툭 끝나잖아요. 네, 툭 끝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끝까지 보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네 명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간 부분에 작가가 개입해서 나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나는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생각을 나는이라는 부분 처음에는 이 나는이 누구지라고 막 한참 다시 내가 잘못 읽었나 다시 막 보다가 이게 작가가 앞부분에 한번 나오고 중간에 이게 개입해서 나오는구나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더 작가의 경험이 우러나와 있는 그런 가전적인 소설처럼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작가는 뭐 신도 아니고 뭐 전지적 작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이 캐릭터들이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뭔가 작가가 정말 인생에서 경험했을 법한, 만났을 법한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 이 체코에 살았고, 한때는 체코에 살았고, 한때는 이민자로 살았고, 한때는 또 뭐 약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 앞에 절반 정도 스토리를 요약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둘이 연애를 하다가 불륜이었다가 뭐 이 커플은 이 커플대로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이 커플은 이 커플대로 찢어져서 따로 이렇게, 프란치는 젊은 여자 학생이랑 살게 되고, 사비나는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이렇게 해서 요 커플은 둘이 따로 찢어지고 요 커플은 둘이 시골 가서 같이 살고, 요 정도까지가 상반기 내용이었다면 이 하반기 뒷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그 부분이 인상적인 게 앞부분에는 이제 주로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면 뒷부분에는 조금 더 아까 말했던 그런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의 삶? 아니면 이민자로서의 삶?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다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바람도 피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다음 부분부터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오는 삶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돌아간 고향 자체가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국적인 공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행위 때문에 나의 직업을 박탈당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살게 되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뭔가 운동가처럼 변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인물들의 약간 어, 뭐랄까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그 관계보다는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사랑 씨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일단 음소거 키시고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은 뭐 못 읽었으면 못 읽은 대로 솔직하게 얼만큼 어떻게 보셨나요? 사전에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다 못 네네. 읽었다고 했었는데 그냥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왜 읽었었냐면 삶을 가볍게 살아야 되나 무겁게 살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주변 뭐 스토리 뒷부분 저 다시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 진짜 중심이 되는 거는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떤 사람은 막 결혼해서 불륜하고 막 살면서도 즐겁게 살고 뭐 애인도 막 5명 6명 만나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흥청망청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그냥 뭐 쇼핑하고 즐겁게 막 정말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를 위해서 무겁게 노력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부하고 뭐 남을 돕거나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주변에서 봐도 너무 다양한 부류가 자신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사는데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독서 모임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지 이게 흑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나는 뭐 바른 길을 살 것이다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내 영혼이 자유로운 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갈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네네. 근데 하여간 그 책은 그럼 옛날에는 읽으셨고 요번에 다시 읽진 옛날에 다 않았다는 거죠? 읽었었어요. 네. 이렇게 젊은 20대 때 옛날에 읽어도 다 기억은 읽으셨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은 안 나시고 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 무겁게 살아야 될지 가볍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인생인데 이 책을 저도 이제 끝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 네 명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연애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에 관한 얘기를 했고 뒷부분은 그 네 명의 하나하나의 내면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시의 내면, 테레사의 내면, 그리고 프란치의 내면, 또 사비나의 내면 이 네 명의 그 인생 스토리, 그 후반부의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중에 세 명은 죽죠. 토마시, 테레사, 프란치는 죽고 사비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나오진 않죠. 그냥 미국으로 가서 잘 살았다. 미국으로 가서 계속 연애하면서 좀 늙었지만 잘 살았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뭐 사비나는 작가 화가니까 이제 그림 팔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뒷부분을 보니까 앞부분의 내용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마시는 의사인데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인데 그 오이디푸스, 그렇죠? 오이디푸스 그 신화를 인용하면서 신문에 칼럼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칼럼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당시 프라하 그 체코를 지배하고 있는 소련 공산당의 영향하에 이제 있는 거죠. 그 당시 공산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눈을 찌른 것처럼 그 당시 체코의 어떤 지식인이나 위정자들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이 일종의 필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시는 잘리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너 이거 번복해, 너 이거 번복하면 이거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어라고 이제 유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거부하고 잘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약간 의사지만 어쨌든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니까 일거리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못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예 한적한 조그만 보건소 같은 데로 보냈다가 보건소에 또 경찰이 찾아오죠. 그래갖고 처음에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카페 가자 그래갖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칼럼을 실게끔 유도한 기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취조였던 거죠 사실. 그래갖고 그 토마시가 잘못된 엉뚱한 사람으로 잘못 가르쳐주고
본인은 잘못 그 절대 번복 못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니까 이제는 보건소 의사마저도 잘리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뭘 하게 되면 유리창 닦는 청소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직업, 이거 공산주의 취하니까 직업 속에서 가면 직업을 다 알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창 닦는 청소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신분이 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런지 이게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가난해지긴 했겠으나 뭐 공산 치하에서는 의사들이라고 뭐 엄청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리창 닦는 직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워낙 유명한 사건이 돼가지고 프라하에서 사람들이 다 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라고 계속 불러주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그걸 약간 그 동정해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 불러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 시키면서 뭐 차 대접해주고 밥 대접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유리창 닦는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평일에 집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바람 피기가 또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이 토마시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서 차 한잔 마시다 보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하루에 두 번 탕뛰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면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테레자의 존재는 계속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 에스 무스 자인이라고 하는 이게 그 베토벤인가요 누군가요 모차르트인가요 뭐 이렇게 네. 그 악보에 썼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에스 무스 자인 뭐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필연적이어야 해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 그거에 관한 고민도 나오고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테레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그런 와중에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테레자가 일단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이 찾아온 게 되게 컸죠. 그 전처의 아들. 그 토마시가 원래 처음 결혼했던 전처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처 짜증나가지고 전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완전히 끊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필화 사건을 보고 애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아버지의 필화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게 된 거지. 사실은 되게 나쁜 아버지인데 키운 적도 없고 생활비도 잘 안 보내주는 나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 공산 치하에서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낸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존경하게 돼서 그 아들이 옛날 기자와 같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죠. 아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거 쓸데없는 짓인데 이런 짓을 왜 뭐 이렇게 하긴 여러 가지 근데 할 수도 있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아리까리한 상태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하기로 하고 나는 이런 짓 안 하겠다. 나는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불 만큼 받고 뭐 이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다고 우리가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빡쳐갖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이건 테레자가 그 토마시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뭐 있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마 제가 말로 하기는 좀 이제 민망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우리 더 이상 여기 프라하에 살지 말자. 그냥 시골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두 부부는 시골로 떠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 토마시와 테레사의 큰 스토리는 정리가 됩니다.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이제 하는 걸로 나오죠. 물론 그러다가 트럭 사고로 죽었다고 이제 소식이 프란츠 그 사비나 쪽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소설에는 안 나와요. 소설에는 그 죽는 장면에 관해서는 안 나오고 그 직전까지의 상황만 이제 묘사가 되고 봐야죠. 그리고 그 직전 상황은 뭐냐면 카렌이라고 하는 강아지의 시선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서 강아지가 어떻게 행복하게 말년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강아지가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테레자와 토마시가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토마시는 의사 출신이니까 안락사를 시키죠. 그래서 카렌이는 안락사를 시키고 땅에 묻어주고 이제 뭐 그런 과정까지가 이제 마지막에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온 편지 때문에 이제 둘이 좀 얘기 나누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장면까지 소설에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묘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을 이제 테레자는 약간 이상한 꿈 얘기로 풀어가고 토마시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란츠와 사비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프란츠는 결국 이제 그 와이프랑 이혼을 했는데 사비나한테는 또 차이고 사비나는 이 남자가 자기를 구속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떠나버렸죠.
그 사비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프란츠한테 전혀 소식을 알리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작가 활동하면서 잘 살고, 이제 프란츠는 젊은 애인이 또 생겼죠. 그 프란츠의 어떤 그런 그 교수였으니까 프란츠를 흠모하는 학생 제자와 연애를 해가지고 바람을 핀 거죠. 근데 마르그리트인가요? 그 전 부인이 절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절대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은 못하고 그냥 떨어져 살면서 대신 행복하게 그 안경제비 그 젊은 그 여자 그 제자랑 재밌게 연애를 하면서 살아. 그런데 이제 이 프란츠도 이게 지식인이라 뭐에 꽂히냐면 그 어디였죠?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난민 문제, 거기서 일어나는 그 학살 이런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 난민들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캄보디아 정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막 프랑스, 미국 이렇게 유명한 전 세계 지식인들이 캄보디아 국경을 걷는 평화 대행진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란츠가 그 행사에 사실 그 애인은 어린 애인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또 불구하고 뭔가 이제 꽂힌 게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죠. 근데 거기가 지르밭이란 말이에요. 지르밭의 와중에 아주 작은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뭐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조심조심해서 걷는데 거기서 그 미국에서 온 배우, 유명 배우도 함께하고 또 프랑스 지식인들도 함께하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왜 니네만 영어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다투다가 마지막에 이제 국경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 들여보내줘라라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A씨 뭐 이러고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다가 뛰어 들어가면 총 맞아 죽을 테니까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왔나? 이제 뭐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그런 건가요? 시비가 붙어서 프란츠가 뭔가 이렇게 누구랑 싸우다가 뒤통수를 딱 하고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병원이었고 마르그리트 전처가 와 있는 거예요. 현처죠. 이혼 안 한 전처가 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기 싫었는데 아니 난 얘가 아니라 내 애인 그 어린 그 제자 안경제비 걔를 보고 싶은데 이 여자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때 상황이.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고 뭐 몸도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개만 돌리고 뭐 말았는데 어쨌든 그 상태로 죽었고 그 프란츠는 그렇게 죽어요. 어이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례식 장면이 나오죠. 장례식은 현 법적 처인 마르그리트가 주도를 한단 말이죠. 그 마르그리트가 주도하면서 거기서 전 애인을 막 비난하는 막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원래 이 남자라는 건 나이가 들면 그 젊은 살덩어리 하나에 모든 걸 다 바친다고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던 애인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나였다. 뭐 이렇게 또 일방적인 주장을 장례식에서 막 하고 그 어린 여자애는 장례식장에 와서 구석에서 뭐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울다가 뭐 기절하고 뭐 약간 뭐 그런 프란츠의 장례식 장면이 묘사가 되고 사비나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냐 미국 가서 잘 살았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또 누구랑 바람피고 뭐 그런 얘기들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재밌었던 부분을 그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이 부분이 난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이네씨 중간에 보면은 테레자가 자살하려고 했던 건가? 그 장면이 산에 올라가서 총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이게 상상인지 실제인지. 네, 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이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약간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레자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남편이 거부를 하면서 너 저기 산에 가봐 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산이 이제 자기를 죽음으로 몬다라는 그런 환상인데 그게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봐 나처럼 이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녀한테는 자유가 아니라 무덤 같은 거였던 거죠. 실제로 바람을 펴봤더니 그녀는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인가 나를 협박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약간 그녀한테 죽음을 선고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산에 가보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나무에 세워놓고 총으로 한 명씩 쏴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테레자도 쏠 뻔했는데 본인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내려가세요 이래갖고 내려왔다라는 사건인데.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산에서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고, 대신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자살할지 말지 결정을 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나는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고 죽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있었고, 테레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내려오는 걸로 끝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상상이다라는 거죠. 상상.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니 토마시가 진짜 이렇게 했으면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잖아. 이거 완전 극악무도한 나쁜 놈인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테레자가 아니 그린 토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토마시의 그런 행위들 자체가 자신을 죽으라고 계속 노는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토마시는 앞부분에도 계속 그려지는 게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한 번도 묶인 적이 없고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단지 이제 우연에 의한 우연히 운명처럼 나타난 테레자라는 존재 때문에 사랑을 깨닫고 또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변화하는 인물 중 한 명이거든요. 그 아까 토마시. 말씀하신 테레자 때문에 모든 걸 또 포기하는 순간도 있고 또 테레자를 생각해서 시골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화한 부분이 많은데 그 변화를 사실 테레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시는 나름 변화가 계속 있는데도 테레자 입장에서는 토마시는 그냥 계속 바람피는 남자일 뿐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바람피는 남자일 뿐이지 결국 이제 그녀 입장에서는 토마시 자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변하고 있구나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으니까 심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하여간 뭐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토마시의 인생에서 보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인 목소리도 내보려고 하고 뭐 그 당시에 공산치하 프라하의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 또 뭐 지식인이면서 한편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모든 걸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그런 결정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님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체코의 그 공산 체제 하에서 그 방송에서 계속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어떤 유명 작가의 집에 독종 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들이 막 떠드는 얘기를 방송으로 계속 틀었다는 얘기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쨌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얘기일 텐데 그거를 공산주의 체제의 사람들이 감찰관들이 그거를 딴 다음에 그것도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 프로파간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를 저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니들이 개인적으로 은밀한 사담까지도 다 공개될 수 있다. 사생활의 영역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가족들끼리 떠드는 사담도 다 나중에 이렇게 공개돼서 그걸로 불이익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떠들지 마. 아예 머릿속에서 그런 정권을 비판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라고 이제 그렇게 충격적인 걸 보인 거고 그래서 사실 토마시가 프라하를 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살면 반드시 저런 정권의 그런 억압이나 이렇게 감시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아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 살자라고 생각한 점도 있고 근데 시골에 내려가 사니까 편하긴 했지. 토마시 입장에서는 뭐 그 편하게 살긴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뭐 또 만족스러운 일단 바람을 못 피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친구 관계도 없고 뭐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외로웠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 좀 혹시 인상적인 부분 혹시 있으세요? 같이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저는 육부 대장정 제 마지막 29장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분? 네, 대장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키치라는 거에 대해 키치 얘기를 시작을 막 하죠. 해서 마지막도 키치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프란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되게 짧으면서도 정말 강렬하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잠깐 읽어보면,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품에 노란 아기를 안은 미국 여배우의 커다란 사진 한 장. 토마 씨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원했다. 베토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우울한 목소리로 에스무스자인이라고 말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헝클어진 머리에 침울한 표정을 한 남자. 프란츠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오랜 방황 끝에 기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계속될 것이다. 잊히기 전에 우리는 키치로 변할 것이다.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작가가 생각했던 결국 인생이란 키치고 키치란 환승역 같은 거라는 부분이 되게 뭔가 저는 사실 이 대장정 부분까지가 작가가 얘기했던 모든 걸 정리하는 내용 같았고 뒤에 있는 카레닌의 미소는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장정은 약간 이제 결국에는 그런 독재, 공산 독재, 뭐 그게 뭐 공산 독재든 뭐 우파 독재든 그런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떠난 지식인들도 그 자기들 다 약간 속물적인 면도 다 있고 이제 서로 자존심 다툼하고 뭐 그러면서 또 죽기는 싫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지. 그런 걸 키치라고 이제 잡아냈던 그 속물적인 그냥 이제 그 정도 그 아니었냐 뭐 그런 게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보는 거나 다 통하는 키치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또 다 관통하는 그 개념으로 잡아준 것 같고 그러네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 박사랑 씨도 마침 이름이 사랑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제 책으로는 391쪽인데 그 5부 마지막이에요. 대장정 나오기 직전. 사랑에 대해서 테라자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한 그 토마시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는 플라톤의 향연의 유명한 신화를 떠올렸다. 옛날에 인간은 양성을 동시에 지녔고 신이 이를 반쪽으로 분리해서 그때부터 서로 반쪽을 찾으려고 헤맸다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죠.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되는 얘기잖아요. 사랑이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욕망이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들 각자에겐 과거에 한 몸을 이루었던 반려자가 이 세상 어디엔가 있다고. 토마시의 다른 반쪽은 그가 꿈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자.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다른 반쪽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테레자 같은 여자를 바구니에 넣어 그에게 홀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테레자가 반쪽이 아니라는 거야. 네, 토마시의 반쪽은 테레자가 아니라는 거야. 꿈에서 본 젊은 여자라는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너 평생을 찾아 헤매고 바람도 엄청 많이 폈지만 결국 못 찾았어. 그리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테레자라는 여자가 내 옆에 왔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런데 훗날 그에게 숙명적인 여자,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을 진짜 만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누구에게 호감을 주어야 할 것인가? 바구니 속에서 발견한 여자인가? 아니면 플라톤 신화의 여자인가? 이제 이런 고민. 그래서 자기가 평생 데리고 평생 같이 사는 그 부인이 자기의 그 반쪽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뭐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인간이 처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딜레마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카레닌의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카레닌이 사실 인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카레닌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 이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 책으로는 474쪽입니다. 이제 소떼를 몰고 가면서 카레닌이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그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데 테레자는 애정어린 눈길들로 소들을 바라보았고 조충이 인간에게 기생하듯 인류는 소에게 기생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재밌었고요. 여기 있네요. 490쪽이네요.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 중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테레자의 영혼 속에서 싹 텄다.
카레닌과 자신을 잇는 사랑은 자기와 토마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토마시를 사랑하는 것보다 카레닌을 사랑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낫다는 것이다. 테레자는 자기 자신이나 토마시 그 누구도 비난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적어도 여러 형태 중에 최상의 경우라도 본질적으로 개와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 역사의 이러한 기형태는 아마도 조물주가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테레자는 카레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랑조차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간 한 쌍을 괴롭히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나를 사랑할까? 나보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할까? 사랑을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탐색하고 검토하는 이런 모든 의문은 사랑을 그 싹부터 파괴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항상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교 형량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걔가 날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걔한테 준 것만큼 걔가 나한테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준 선물 예를 들면 나는 10만 원짜리 선물 줬는데 걔는 만 원짜리 선물 좀 짜증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항상 그렇게 서로 보상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걔를 사랑할 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인간을 사랑할 때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보상을 걔가 우리한테 뭐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유튜브 하면은 걔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보상이 없죠. 사실 우리 정인혜 씨도 그렇고 박사랑 씨도 좀 고양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고양이 사랑하면서 고양이한테 뭘 바라고 이렇게 먹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케어하고 키우고 여행 갈 때 얘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데려가고 얘 때문에 때로는 여행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뭘 주면 받으려고 하고 항상 보상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카레닌이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테레자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봐, 매일같이 입에 크로아상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재미없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담겨 있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직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동물은 원형으로 도 동물의 시간은 원형으로 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카레닌이 만약에 개가 아니고 인간이었다면 왜 똑같이 이렇게 크로아상이나 물고 다니고 산책시키냐. 다른 길로 좀 가보자. 나도 다른 여행 좀 시켜달라라든가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할 텐데 동물은 그러지 않고 동물은 그냥 똑같이 크로아상 사줘도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겁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주인한테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다는 거죠. 그게 뭐 살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동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근데 인간은 계속 새로운 여행 가야 되고 새로운 데 가봐야 되고 뭐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애인이랑도 2년 3년 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썩 이렇게 썩 별로 안 좋아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애인 원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다 바람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인간의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 특징이라면 동물의 사랑은 오히려 시종일관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사랑이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더 우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연애 안 하고 동물 키우거나 혹은 결혼했어도 애 안 낳고 그냥 동물 키우면서 사는 부부 되게 많잖아요. 그 딩크족으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애는 나누면 어렸을 땐 귀여운데 나중에 사고 치거든. 그리고 애가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애가 부모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에 비하면 어쨌든 동물은 뭐 이렇게 뭐 똥은 좀 싸도 그런 것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사고도 좀 치긴 하지만 뭐 물어뜯고 이래서 그래도 근본적으로 주인을 배신하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동물에 대한 사랑이 인간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참 재밌게 얘기해줬고 그렇습니다. 사랑 씨는 어떠세요? 사랑 씨는 요거 뭐 옛날에 읽어서 잘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저 스토리 요약한 거 좀 들으면서 다시 좀 옛날 생각도 좀 읽었던 생각도 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방금 해주신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업무의 특성상 너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니까 성공한 사람도 보고 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 아나운서 쪽 일, 뭐 스피치를 해도 이제 음. 그런 분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에 고양이만큼 훌륭한 인격이 아닌 요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확실히 얘는 이게 뭐지? 어쨌든 배신이란 걸 안 하니까 그래서 더 확실히 더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동물의 사랑이 더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 저도 들기도 하는데 얘 또 이름이 뭐예요? 그래도 얘요? 리치요? 리치? 리치? 아, 네, 리치. 리치 안녕. 리치. 반가워. 부자가 되고 이내 싶어서 씨는 검은 리치. 고양이죠? 네. 이내 씨네 집에 있는 건 뭐 까망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아니, 저희는 두아예요. 두아. 두아, 미치. 두 번째 아이랑 뜻이에요. 아, 두 진짜요? 번째. 아, 그럼 첫째도 있고? 처음에 키웠던 고양이가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제가 옛날에 일했던 직장의 대표님이 그 유기묘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데리고 왔고, 그래서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어요. 두 음, 번째 딸에서 두아. 이름 되게 미치는 뭐예요? 귀엽다. 미치는 왜 미치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리치로 하고 둘째를 만약에 입양하면 안 오라고 리츠? 해서 부동산 투자할 때 리츠? 리치. 리치, 리치. 리치, 리치. 부자 리치. 리치. 영어로. 처음에는 뭐 순돌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순두부. 그래도 되게 비싸게 입양을 했어요. 몇백만 원 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주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애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저한테 완전 마음에 들어야 돼서 그래서 저는 금액을 주고 입양을 하더라도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고양이로 입양을 해서 후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괜히 실제로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품종이 있는 고양인 것 같은데? 네, 영국 고양이여가지고 브리티시 쇼테어라고 근데 얼굴이 되게 귀여워요. 쇼티예요. 동글동글해서 성격도 좋고. 그런 것 같네요. 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세상 사회에 쩌든 모습, 사회 부조리, 뭐 쩌든 것들, 뭐 배신 쉽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리치처럼 동물로 인해서 진짜 이게 사랑과 우정을 배우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깊게 지켜봐도 한 번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런 한결같은 우직함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우는 것도 좋겠다. 동물을 키우지 않았으면 이 진정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님 뭐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세상 살면서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이 소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동물은 일찍 죽잖아요. 인간보다 수명이 네, 짧으니까. 네. 마지막에 카린이 죽는 걸로 소설이 끝나는 것도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죽는 장면은 묘사를 안 하고 근데 카린이 인간이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동물을 키우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역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걸로 또 이거 갖다 붙이기가 좋네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미치게 다 갖다 붙여줘요. 다 갖다 붙여줘요. 남녀 관계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네. 정치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뭐 정치 상황이나 어쨌든 저는 남녀 관계에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랑을 굉장히 주변에 보면 잘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뭐 다시 뭐 전생에 뭐가 있어서 다시 만났나 싶을 정도로 뭐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계속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지하면서 불륜을 하거나 이런 분도 있으시고 뭐 사회에서 또 얘기 나눠보면 그렇게 서로 욕을 해요. 뭐 와이프 욕을 한다거나 남편 욕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뭐지? 혹시 그렇게 진짜 이게 사랑이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게 두 분 궁금해요. 진짜 난 이런 동물한테 주는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을 해봤다라는 경험이 있으신지 그게 있다고 그랬으면 결혼하지 생각하시는지. 않았을까?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아니 뭐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없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게 참 이게 내가 그게 그 어떤 욕구였는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 외로워서 그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싶었던 건지 뭐
이게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주면서 이렇게 그 만족감을 느끼는 뭐 그런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적도 당연히 있죠.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썼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방 도서관에서 그 강연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오래되지 않았어 지금.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또 강연을 하게 됐는데 다음 달에 지방 구립도서관에서. 근데 이제 제가 결혼불능세대 쓰고 나서도 한참 얘기 많이 했지만 인간이 과연 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평생을 1대1로 속박하는 게 과연 인간의 본성에 맞느냐.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 책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이 물론 그게 다수예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우리 주변의 다수를 보면 결혼해서 별탈 없이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인 건 다 확실하거든요. 오히려 7, 80%까지 될 수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은 어쨌든 소수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현실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결혼이 끝까지 가는 이유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육아 때문이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육아가 오래 걸리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기린처럼 낳자마자 바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동물이었으면 이렇게 일부일처제로 오래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명이 짧았고 한 60대면 다 죽었고 그러니까 한 20살쯤에 나서 한 40, 한 20, 30까지 키우고 한 10몇 년 더 살면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를 키우고 나서쯤 되면 이 성적 매력이 다 사라져. 이미 50대, 60대가 돼버리니까 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애는 다 컸고 뭐 그러면 사실 더 같이 살 필요는 별로 없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같이 산 그 관성으로 사는 거지. 그냥 정이 들어갔고 그야말로 우정. 그때부터는 이 공통의 경험을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이죠. 자기가 같이 애를 한 20년 키우면서 겪은 그 공통의 경험을 우러난 우정으로 그냥 사는 거고 그냥 옛날같이 배타적인 소유욕을 가졌던 그런 연애 감정은 이미 없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살 만한 이유는 있는 거죠. 가족으로서의 우정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계속 처음에는 연애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동지에 육아의 동지가 되고 나중에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친한 친구 관계가 되는 그래서 그 우정으로 끝까지 같이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 결혼의 패턴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삐끗하면 이혼하는 거죠. 연애 감정이 너무 빨리 소진되거나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그 사이에 다른 자극이 들어온다든가 뭐 우정보다는 이제 원한 관계가 더 심해지게 된다든가 그러면 뭐 헤어지고 뭐 혹은 뭐 치정으로 서로 뭐 죽고 죽이고 뭐 이렇게도 가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인간 사이에 평생 가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소유욕이 평생 가는 사랑은 그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그게 만약에 그 평생 간다면 그거는 약간 정신병 어떤 집착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배타적인 소유욕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왜 그러지 않으면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 이 사실 연애라는 문턱, 뭐 사실 섹스라는 문턱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은 진짜 그런 느낌이 아니면은 이렇게 힘든 그 문턱을 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보통 경험이 아니니까. 거기다 결혼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빚 땡겨야 되고 그 온갖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결혼이란 문턱, 뭐 육아라는 문턱 이런 거를 그런 초기에 강렬한 감정이 아니면 넘을 수가 없지. 나중엔 그런 감정은 사라져도 공통의 어떤 기억, 공통의 어떤 추억이 많이 쌓여가면서 그걸 대체해서 결국에는 쭉 더 오래 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 공통의 어떤 그 기억이 줄어들고 육아의 공통 경험이 사라지면서 쉽게 이혼하게 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 되면 되게 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라. 그리고 이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일하는 여성, 그 독자적인 수입을 얻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과 연동돼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뭐 사회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게 현명하게 그럼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애 커가는 거 보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나는 불행하더라도 애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애가 내가 못 이루는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지켜보고 후원하는 게 그 인생의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행복으로 알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결혼 들어요. 불능세대 강의 들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제가 그 강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 근데 하여간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도 저는 이제 그 네 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제 그러면서도 모두 자기만의 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 다른 사람도 고려해 가면서 그러는 것 같아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소설이 역시 그래도 고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재밌었던 게 이게 공산 독재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부담 없이 출간돼서 이제 널리 읽힐 수 있고 9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널리 읽혔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군사 독재, 우파 독재에 대한 뭐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러고 봐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인으로 주인공을 바꿔서 이거를 그냥 군사 독재 시절 얘기라고 생각하고 써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가능한 건데 다만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고 이게 체코 프라하의 어떤 공산 독재 치하의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담 없이 읽히고 더 많이 이렇게 퍼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역시 고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약간 이게 네 명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일종의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기본적인 메타포,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은 약간 그런 사회 비판적인 내용과 어떤 인간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깊이가 있는 역시 좋은 고전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인내 씨도 마지막으로 소감, 이 책을 읽은 소감 네. 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잘못 추천하면서 시작된 이 책을 읽는데 일단 이전 소설이 너무 과거형이어가지고 읽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읽기가 너무 재밌었고 특히나 이제 현대 소설로 올수록 조금 더 공감 가는 그런 문장이라든가 그리고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삶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렇게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 책의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네 명의 등장인물 중에 나는 어떤 인물과 제일 가까운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랑 제일 가까우신 것 같아요? 사비나? 혹시 사비나?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네, 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 씨도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최근 못 읽으셨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책 근데 옛날에 읽긴 읽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도 아까 방금 해주신 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는 이 책 다시 읽으라고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모임에 오게 됐는데 표지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표지로 돼 있어서 진짜 좋았고 그리고 역시 좋은 책이구나. 문장이 진짜 유려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네 명의 인물 중에서 나는 어떤 인물일까?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내가 가장 추구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나의 현 상태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는 누구냐? 결혼 안 한 토마 씨? 근데 바람을 못 펴.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왜 바람 못 피우세요? 피셔도 되잖아요. 바람이 아니죠. 바람이 아니지. 자유 연예인 거지. 여건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여건이 왜 안 되세요? 마음껏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없을까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뭐 어쨌든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양 철학자 임건순 씨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게 문제다. 옛날에 인간이 40대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눈앞에 어떤 이렇게 어떤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왜냐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륜이든 그게 뭐든 그냥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 100세 시대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미래가 걱정돼. 이거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뭐 이런 고민들이 자꾸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 거지. 인생을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주저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 펜스룰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생겨나고 그 요즘 같은 어제 시대에 더 사실 그, 조심조심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그 살면서 뭐 할지 모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막 계속 그러잖아요. 재미가 없다고 다 늙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아무튼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의 재미, 인생의 재미를 찾는 것도 각자의 몫이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인생에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그 재미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오징어 게임처럼 남들을 괴롭히면서 재미를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동원 씨가 마지막에 못 들어오신 게 좀 아쉽네요. 이 책은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뭐 좀 추천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내 씨. 우리 지난번 천개의 고원 뭐죠? 100년의 고독. 100년의 고독? 뭐 그거 해요? 저는 그거 추천할게요. 그게 작가가 누구죠?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피에 가르시아 메르케스. 메르케스. 아주 유명한. 저도 이름만 들어본. 이런 그것도 이런 소설인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들 나오고 뭐 이렇게 그쵸. 뭐 스토리가 있는 네네. 당연히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죠. 잠원집 같은 거 아니고 아니, 제목이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니체식으로 뭐 이렇게 막 근데 이게 그 작품 자체가 되게 두꺼웠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100년의 고독, 네. 100년의 고독, 그것도 유명한 책 아닐까요? 네. 엄청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고전의 그 남미인가요? 그 작가가 마르케스가? 네. 이 작가가 남미 작가고요. 음, 콜롬비아. 콜롬비아. 뭔가 이제 그 남미 특유의 또 정치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그 유럽 쪽을 많이 다뤄봐서 이번에 그렇죠. 약간 북미 쪽도 한번, 북미 남미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직전에는 이게 셰익스피어를 봤으니까. 셰익스피어 했으니까. 영국하고. 저 다음에는 이건 이탈리아, 이건 동양인가 이건 체코, 동유럽. 밀란 쿤테라는 체코 사람인 거죠? 이번 읽으셨어요? 뭐 이바 까미? 네. 아니 우리 모임에서는 안 다뤘어요. 우리 모임에서 안 되었어요. 나중에 이거 읽고 나서 100년 고독 읽고 나서 이방인의 유명한 소설이라서 사놓고 안 아주 읽어봤어요. 책은 읽었어요. 책은 읽었는데 아, 읽으셨어요? 그 미는사 버전이 번역이 되게 별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다른 버전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사가지고 일단 이걸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썼는데 또 볼 수가 없잖아. 이게 번역이 이게 되게 좀 랜덤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일단은 그 100년의 고독을 한번 가보고 몇 페이지라고 1000페이지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봐야 책이 있어요 혹시 지금? 아니요. 지금 여기는 없고. 미음사 버전으로는 책이 2권 있거든요. 상하권.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두꺼운 거 좀 부담되긴 하는데. 좀 이것도 읽어요. 프란츠 카프카 꿈. 얇아요. 카프카. 약간 그런 쪽이시군요. 저는 저 카프카 좋아해서 카프카 그렇게 작업하는 걸 체코 놀러 가가지고 직접 가봤거든요. 좋아해서. 그거는 좀 이건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제목이 꿈인 거죠, 꿈. 네, 카프카의 꿈. 카프카가 유명하니까 카프카를 엄청 크게 이렇게 유명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럼 뭐 100년의 고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까미나 카프카로 가도록 합시다. 네. 지난번에 한번 추천이 됐던 거니까. 네. 상권 학원인데 그럼 다음 달에는 상권을 읽고 민음사 버전으로 해서 상권을 읽고 모이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오늘이 그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 뒤면은 뭐 11월 14일 정도? 어떠세요?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괜찮아요. 저는 일단 되거든요. 네. 오케이. 일단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란 책을 상권을 읽고 11월 14일에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까미나 카프카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네, 한번 찍을 테니까요. 우리 뭐 고양이를 네. 보여주든 책을 보여주든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잠깐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 진짜 뵐게요. 잘하세요. 네.